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트립티에서 이제 트립티 국내 여행사 제주 여행 프로그램 만드는 것 중에 제가 문화하우스 문화구청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는 실제로 제주도 트리티가 제주도에 공동무역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서 덩달아서 저도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제주도를 4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제주도를 제 시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참 매력 있는 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걸 바탕으로 해석해서 제주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그동안에 조사했던 것과 제가 이제 답사하고 연구했던 걸 가지고 8번에 거쳐서 2달 동안에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2달 동안에 8번의 커다란 그 주제는 제주도를 구축하는데 어떤 그 그러니까 이 말은 좀 그렇다. 어쨌든 제주도의 그 인문적인 것 플러스 수중전의 자연적인 거, 그 두 가지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제가 해석한 대로 한번 본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인물 소개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해석한 제주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니까 의견을 좀 들으시고, 제 발표를 좀 들으시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은, 이걸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그러니까 선생님들 모두 알다시피 저는 미술에 그러니까 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아무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홍준 선생님이 그 강의를 그 문화유산 답사기에 써서 한때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까 보이는데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에 보이던 것과 다르게 보인다. 이게 이제 유용준 선생님 말씀이 아니라 조선시대 유한준이라는 그 사람의 말을 유용준 씨가 문화유산 답사기에 서문에 썼던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진짜 굉장히 명언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들락거리면서 그걸 다시 한번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랐던 부분들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조금씩 알아차리니까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경험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데 어, 그 제주도에 제주도 국내 여행사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각각의 그 가디언들의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디언들의 어떤 것을 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했던 것에 1차적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예술 여행으로, 예술 여행, 미술 여행으로.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어요. 세 가지의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3관왕을 차지했대요. 세계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2002년에 받았고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 그러니까 제주의 화산성과 용암동굴로서 세계 자연유산을 2007년에 획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질공원을 2010년에 이렇게
획득을 해서 제주도가 유네스코에서 주는 삼관왕을 받은 곳이라고 제주도를 소개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잠깐만요. 제 친구가 들어왔네요. 경숙 씨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제주도에 계신 여러 트리티 식구들이나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이나 체험이 되고 있는지 체험이 되고 여보세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니까 인사 좀 네, 드릴게요. 네. 어느 만큼이나 그게 선생님들한테 실감이 나고 와 그렇구나 감동을 받게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제주도를 들락거리기 전에는 그 상관왕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별다른 한번 그걸 못 줬었거든요, 느낌을. 그런데 알고 나니까 새록새록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위대한 일인 것인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저는, 그 제주도 하면 떠올랐던 게, 선생님들은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올랐어요, 진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워낙 물을 좋아하니까, 삼다도에 불 많은 곳, 아름다운 풍경, 오름,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으니까 미술가, 이 정도가 파편적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고, 제주도 하면 매력을 느끼시는지, 설마 여기에서 난 골프 하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은데, 나는 제주도 하면 네, 떠오르는 게 신혼여행. 신혼여행. 신혼여행 갔을 때 혹시 목석원에 가보셨어요? 안 갑돌이 가봤어요. 어디 갑순이가 그 목석원. 갔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바로 그 목석원 신혼, 엄청난 곳이, 신혼여행 갈 때는 우리 집사람만 보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자, 계속해서 생각들을 하시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일단 바로 그 제주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솔직히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제주도를 오래 이렇게 들락거리기 전까지는 중산간 지역이라는 중산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음, 지리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오래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가면 그냥 가지나 보다 그랬지 지형적인 특성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렇게 보니까 산간 지역, 해안 지역, 그 사이 산간과 해안의 중간에 중산간 지역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산간 지역, 해안 지역, 중산간 지역으로 크게 구분이 돼서 이것을 바탕으로 도로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지형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인 게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제주도의 특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여기가 다시 동부, 북제주의 동쪽, 남쪽, 그다음에 북제주의 서쪽과 남제주의 서부, 남제주의 서쪽, 북제주의 서쪽, 남제주의 동쪽, 북제주의 동쪽. 이것에 따라서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 정중앙에 한라산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주도에 어디에서 바라보든 그곳에 한라산이 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체적인 지형이 제 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제주도가 갑자기 저한테 친밀한 곳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큰 틀을 잡아서 전체적인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차리게끔 하는데 솔직히 큰 도움이 됐던 분이 이태규 선생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감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서 세밀하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래서 같이 이 다행이네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과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다닌 곳을 우리 이태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부 지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분을 나누어 갖고 이제 그 공부를 여행 프로그램도 구체화시키고 할 건데, 자, 지금부터 8주 동안에 하는 것은 하루 코스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하루 코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변화는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선생님,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본다면은, 오늘 처음 출발하는 곳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일단 저희 모든 출발은 저기 제주도에 공정무역 트리티가 있는 문하우스, 제주 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문하우스를 출발 기점으로 해서 갈 겁니다. 이 문하우스에서 돌문화공원으로 해서 이번에 오늘은 삼양 해수욕장으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코스. 그래서 돌문화공원과 삼양 해수욕장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돌문화공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돌문화공원은 어쩌면은 한나절이면 다녀올 수도 있지만 2박 3일을 해도 부족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그렇지만 특히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는 느낌이 좀 진짜 저는 많이 받아요. 제가 지난번까지 해서 돌문화공원을 3번째 방문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돌문화공원을 워낙 좀 좋아하고 제가 바위를 좋아해요. 바위를 좋아하다 보니까 돌문화공원은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 제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그런 곳이니까 더 매력적으로 끌렸던 것 같은데, 바로 그 돌문화공원이 문하우스에서는 실질적으로 한 20분 정도면 가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우리 강태종 선생님과 지금 그 이경숙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하우스를 모르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은 제주시에 있는 그 정실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제주도 공정무역센터 트리티는 정실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공정무역센터 사무실과 그 옆에 같이 문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공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면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주시에서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에 문하우스가 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돌문화공원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승용차로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그 정도 걸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 돌문화공원이 실질적으로 형성되게 된 것은 아까 우리 필강님께서 나는 제주도 하면은 신혼여행 생각나. 그래서 목석원 갔다 온 것도 기억은 나는데 뭐가 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바로 그 목석원을 만들었던 백운천 사장님. 백운천 사장님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실제로 돌문화공원은. 그런데 이 돌문화공원이 자그만치 100만 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왜 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면 이런 안내 어디 갔어? 이거 안 보이나?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안 보여서 그렇든 내 얼굴이. 자, 이런 안내도 있죠. 이런 안내도가 있는데 이 안내도를 보면은 이게 100만 평 어딘가는 뭐 130만 평 하는데 100만 평이나 130만 평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쓰레기 매립지이기도 하고 전혀 이렇게 개간이 안 됐던 그런 버려지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목석어 원장이었던 백운철 씨가 그 당시만 해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는데 북제주군 군수였던 분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그러니까 199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그 협약을 맺어요. 둘이서 20년 협약을 맺어서 민간 합동 추진 계획단을 만들어서 물문화공원이라는 것을 조성을 해갖고 크게 그러니까 곶자왈 자연공원이 곶자왈 그게 어디냐면 교례 곶자왈이에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곶자라면은 그 어디보다도 겨울의 곶자리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꽂혔던 이유를 요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가장 자연스러웠던 공간인 것 같아요. 가장 원시적인 그 자체를 살려놓았던 바로 겨울의 곶자왈과 그다음에 인공공원으로서 만들어진 돌문화공원 크게 두 축으로 130만 평이 되는 곳에 나뉘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같이 합동을 해서 추진했던 이 돌문화공원 이 형성 과정이 1999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끝나는 그 20년 동안에 그 백운철 씨가 단장이었어요. 거기 총기획 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석원을 했던 그 백운철 씨가 본인이 갖고 있던 14,000여 점이니까 어디에는 2만여 점, 어디에는 14,000여 점,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의 본인이 수집한 그 유물들을 국제주군에다가 말하자면은 기증을 하고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 군수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자연을 그대로 손상시키지 말고 살려서 이 공원을 만들자. 이것의 뿌리가 되는 게 뭐였느냐면 설문대 할망이에요. 제주도의 창조선 설화가 되는 설문대 할망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축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갔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뭐지? 뭔가 기운이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왜 이상하게 저런 뭐 포토존 같은 게 생겼지? 어설픈 거예요. 그 그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차들도 다니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백운철 씨와 계약했던 2019년 20년이 지나고 돌문화공원이 완전히 제주시의 관리로 그러니까 관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관에서 억제했던 것들을 완전히 이제 백운철 씨가 꽉 틀어잡고 놓지 않았던 부분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그렇게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 개발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관람객 수를 뭐 100만 명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걸로 포토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코끼리 열차 같은 어떤 코끼리 열차는 아니지만 그런 이번에 갔을 때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 열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게 해서 보편적인 놀이공원과 같은 곳으로 돌문화공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저같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은철 씨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투고를 하고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군으로 넘어간 이상은 그게 쉽게 절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에 끝나면서 돌문화공원의 전반적인 기운이 그 원시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변질이 되어 가고는 있으나 여전히 돌문화공원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고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작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돌문화공원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냥 설명을 진행을 하고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이거. 요 표지를 제가 스캔 받아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요것에 보면은 제주 돌문화공원을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가장 명확하게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 돌문화공원은 한라산 영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설화를 중심 주제로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창건설화의 그 모태신입니다. 모태신이고 태무신 같은 분이죠. 설문대왕과 500장고는 설문대 할망의 그 아들들, 500명의 아들이라는 아들들을 그 설화를 중심으로 제주의 형성 과정과 제주민의 삶 속에 녹아있는 돌문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우리 대표님 좀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졸려요. 직접 가서 보시면서 체험을 하셔야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면은 그때 그야말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바로 그 130여 평의 그 돌문화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것도 요 그림을 제가 스캔한 건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교례 곶자리고 곶자리 옆에 처음에 오름 등산 코스들이 나오잖아요. 오름이 있고 여기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이 곳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람하는 곳은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요 공간이 지금 이렇게 확장이 돼서 보이는 건데요. 이게 코스를 세 코스로 나누어서 1코스 신화의 공간, 2코스 제주의 전통적인 공간, 3코스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어요. 1코스부터 이제 제가 조금 중요하게 제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보았던 걸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서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공간이 조성할 때 기폭제가 되고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목서관 원장이었던 우리 그 백운철 선생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관심이 생겨서 자료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역시 선생님들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미친다는 게 뭐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전반적인 어떤 변화와 발전의 어떤 그 에너지의 흐름을 확장시키는 곳은 실제로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미친 사람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힘든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뒤돌아서서 백운철 씨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포크레인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하나 좀 개발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캐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은 더디고 이러니까 뒤돌아서면 자기들은 백운철 씨를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그렇게 욕을 했지만 뒤돌아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역시 그분이 옳았다라는 것을 어떤 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밝힌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발전 논리로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변한다라는 를 저는 그 많은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너무 많이 보고 이 백운철 씨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인정을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프랑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운철 씨의 이러한 어떠한 돌문화공원이 세계로 알려지고 이러는 곳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계 자연유산이 되고 그게 뭐야 지질공원이 되고 이러한 것에 분명히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어떤 그 확신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배우천 선생님이 해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탄사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게 그럴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그 배운철 씨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연극을 전공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는 연극하는 것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고 있는 중입니다. 서라벨레리였던 것 같아요. 아니, 수업 보고 있어요? 강의 연극 들었어요? 전공했는데 아니, 근데 들풀림 주무십니다. 모두 깨웠어요.
네, 여보세요? 아까 방송 씨 글 올렸어. 어느 그래서 분인지는 내가 깨우러 모르고, 왔어. 황교안 목사님 제주도 가셨어요? 인사해. 누구로 인사해? 아이고,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목사님도 계시네요. 제주도 가셨구나. 제주도 가신 거 몰랐어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서 네.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 백운철 씨 같은 경우가 연극 전공을 했어요. 연극 전공을 해서 그랬는데, 제주도가 18,000의 신들이 사는 신들의 고향이잖아요. 신들의 고향인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다신들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문대 할망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센터 음. 팀이야. 자,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제가 썰을 풀기도 하고,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신문화잖아요, 사실. 그런데 제주도가 18,000의 신이 있어요. 그 18,000의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 다신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교회도 들어가고 성당도 들어가고 사찰도 들어가고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종교의 틀들이 제주도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층 문화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민족 신앙하고 민속 신앙하고 연결이 돼갖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은철 씨 엄마가 그러니까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백은철 씨가 산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산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산신제를 지내야지 된다고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은철 씨가 하는 행동이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산신제를 지내는데 일주일 동안 산에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거기에서 한라산 그 영실에 있는 데서 산신제를 지내는데 그 영실에 있는 500장군 그 바위에서 너무나 달밤에 비춰지는 것에서 신령한 느낌의 어떤 그림을 봤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백운철 씨 인터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 설문대 할망과 이 500장군들이 영혼을 달래주면서 이게 우리들의 어떤 것과 연결시켜야지 된다라는 것이 뿌리 깊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기 삶에. 그래서 그것의 삶의 뿌리가 돼갖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돌 던질 때 유일하게 엄마, 그 다음에 나중에 장가 들었는 와이프, 두 여자가 백운철 씨를 끝까지 지지하고 밀어줬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백운철 씨한테 다 돌을 던졌었거든요. 돌 던진 에피소드 일화들이 굉장히 재미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연극을 전공했던 친구다 보니까 어떤 각본을 짜서 전체적인 이거 틀을 잡아가는데 각별한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재적으로 타고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문화공원 같은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꾸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8살 때부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를 이제 이렇게 따져봤더니 28살이더라고요. 28살 때부터 뭘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뭘 모으기 시작하면서 설문대 할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설문대 할망의 제주도의 근본적인 정신이고 그걸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설문대 할망이 사실은 홍익인간 이전에 설화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천부경하고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뿌리다라는 걸 갖고 와서 한국의 역사를 이거를 피워야지 된다라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잠깐만 보면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14,000여 점에 되는 수많은 유물, 그 유물들을 살려고 하다 보니 빚도 엄청나게 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짱도 좋은 거죠. 그걸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제주군 군수하고 의기투합을 해갖고 이렇게 민관 합동을 펼치게 되면서 2001년 1999년 맺어갖고 이제 터를 잡기 시작해서 2년이 됐네요. 2002년에 기념 여기에 이게 기공을 하게 된 기념탑을 여기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공원 있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늘공원 바로 건너편에 옆에 이 탑이 있어요. 이렇게 탑을 세운 이 백운철 씨예요. 이거를 지금 44년생이니까 78세인가? 이 정도 된 것 같죠?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러면 지금 44년 78 맞나요? 58. 이때 한참 일할 때 아주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20년에 다 쏟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불문화공원에 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런 것을 보면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탈명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설명할 때 할게요. 잡지에 많은 사람들이 실려 있는데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프랑스의 눈에 실린 탐남 목석원 특집의 6페이지에 의해서 실어놨다고 하는데 바로 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 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한 3, 4년 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그 인기를 끌었던 데이비드 호크니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자타가 공인한 1인자거든요. 1인자인 이 사람하고 같은 페이지에 목석원 씨가 소개가 됐던 거예요. 이 데이비드 호크니하고 이걸 보고 제가 이 잡지의 위력을 제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크니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목석원을 6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할 정도면 이건 엄청난 대접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비교해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요 잡지 이미지를 좀 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해외에서 인정했다는 걸 자꾸 역으로 받아야 그렇구나 하다가 이게 그렇게 훌륭한 거야? 라고 뒤물으면서 훌륭한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일반적인 필들이잖아요. 눈이 웬만히 예민하고 밝지 않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백운철 씨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념비적인 것이라는 것을 해서 탐남 목석원을 이때는 돌문화공원이 아니라 탐남 목석원이에요. 목석원을 세계의 정원 12곳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던 거예요. 2011년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세계 자연유산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서 같이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까지 2011년에 형이상학회라는 것은 학회지잖아. 학회지에서 최고의 그 예술가들을 뽑아서 주는 상인 거예요. 이 그랑주이드의 상이라는 것은 파블로 피카소가 받은 상이에요. 여러분들 피카소는 알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피카소가 받았던 그 잡지에서 2011년에 목석원의 대표였던 백운철 씨한테 너는 최고의 예술가야. 자연을 예술로 승화시킨 최고의 예술가야. 아티스트야. 라고 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로이 브루주아라는 그 여성도 선생님들 혹시 그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용인에 있는 거기 가보면 그 호숫가에 커다란 개미 한 마리가 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마망이라는 제목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가, 현대에 이제 지금 100세가 돼갖고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인가? 이때 돌아가셨는데 키는 정말 150이나 150도 안 될 때 아주 조그만 사람인데 엄청난 크기의 그런 작업을 해갖고 유명했던 그 리움에서 이 사람 작품을 수여장을 했거든요. 루이 브루주아라는 그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오스카르 네메예르라는 사람은
브라질의 그 건축가예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기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데이비드 호크니나 피카소나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잡지에서 당당하게 어떤 통합 기사로 실리는 것이 아니라 6페이지라는 커다란 그 페이지 지면을 할애해서 줄 만큼의 목서관의 백운철 씨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문화공원을 할 수 있게끔 됐겠죠. 왜 제가 이게 백운철 씨를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면, 한쪽으로 미쳤을 때 빚어지는 이 세상은 결국 미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세물 어딩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문화적 차이는 일부 국민들을 경제적 불이익 속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도가 첫 번째로 됐어요. 지금 제주도밖에 안 돼 있을걸요. 세계 자연유산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주도 전에 어디가 이것이 선정에 올랐었느냐면 설악산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설악산이 왜 안 됐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설악산에 모든 국민들이 전부 나서고 이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묶이면 개발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되니까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해갖고 그게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제주도가 선정에 올랐을 때 이거는 용전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때 문화대청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면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불이익 속에 가두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화된 장점을 만들어내 세계 경제 속에서 국가 번영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손쉽게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세계 경제, 그 속에 차별성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문화적 차이는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라는 것이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한 셰멀 헌팅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제주도가 지금 이 문화의 중요성을 경제 논리에 의해서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거고, 그 미친 사람이었던 백운철 씨가 꽉 틀어잡고 있을 때는 꼼짝달싹도 못했던 돌문화공원도 불과 1, 2년 사이에 완전히 분위기가 그 기운이 바뀌면서 경제 논리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고 있는 게 요번에 제가 목격을 한 거거든요. 자, 이것을 갖고 찬반 논리를 따지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1코스는 돌박물관에서 500장군 갤러리 어머니 방을 보고, 그 다음에 제2코스가 이제 말하자면 돌문화 전시관, 야외 전시관이고요. 그 다음에 제3코스가 있고, 요 부분이 설문대 할망관인데 요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백운철 씨는 요 부분에 자기가 원대한 꿈을 갖고 만들어 놨던 설계의 기본 정신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나오면서. 그거야 뭐, 그 원대한 꿈을 꾼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우리 같은 범부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곳인데, 어쨌든 여기가 아직 덜 개발된 거고요. 이 뒤로 넘어가면은 교류 곧자리 있는 겁니다. 자, 신화의 정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이 전설의 통로를 거쳐서 가게 돼요. 이 전설의 통로를 거쳐서 들어가면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하늘 연못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설의 통로는 뭐냐면 한라산 신들이 살고 있는 영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영실을 가려고 하는 건데, 영실에 있는 설문대 할망과 500장군
은의 그 전설을 신화의 정으로 꾸며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여기 세워져 있는 이런 돌들은 전부 500장군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의 통로 끝에 가면은 이 돌멩이가 있어요. 이거. 이 옆으로 이렇게 길 쭉 있으면 이쪽 오른쪽으로 이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가 설문대 할망이 막내 아들을 안고 있는 거라고 형상화 시켜놓은 거라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끝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돌문화공원 곳곳에는 바로 설문대 할망의 아이를 안고 있는 그게 뭐죠? 피에타상하고 우리가 연결이 돼서 다음 주에는 피에타상과 연결된 사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바로 그 피에타상 같은 설문대 할망이 아이 안고 있는 모습이 곳에 있어요. 이 500저기 이 돌문화공원 외에 다른 곳에서도 제가 9시 30분까지 할게 빨리빨리 끝낼게요. 자, 전세 그 통로를 가기 전에 들어가자마자 마주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물장오리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물장오리라는 곳이 뭐냐면은 설문대 할망의 전설이 있는 곳인데 설문대 할망은 죽어야 지되잖아요. 언제 죽느냐면 죽는 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 물장오리에서 빠져 죽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따 만나는 그 죽솥에 빠져 죽었다라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기 몸을 이렇게 삶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몸을 가마솥에 들어가서 삶아갖고 자식들한테 고기를 먹였다라는 바로 그 죽솥을 상징하는 하늘 연못과 이 물장오리는 그러니까 자랑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두 가지 설문대 할망의 신화에서 갖고 온 이 두 가지를 형상화 시켜놓는 겁니다. 진짜 요것이 물장오리가 아니라 물장오리는 딴 데 있겠죠. 그런데 물장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은 물장오리는 이 공간 이 분계동에서 돌문화공원 있는 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대요. 근데 출입 제한이 돼 있어갖고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제주도는 땅들에 비가 오면 전부 그냥 다 빠져들어서 건천들이 많잖아요. 건천이라는 것은 비가 저기 마른 계곡같이 마른 곳이 많은데 이 물장오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게 진흙이 쌓여갖고 물이 안 빠져 언제는 물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 영험하고 그런 곳인지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정탈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전설이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물장오리는 한라산의 영실기암하고 3대 성산 그러니까 물장오리하고 한라산하고 영실기암 그 바위들하고 해서 성스러운 산자 성스러운 3대의 장소로 제주도에서 뽑아놓았던 곳이 우리는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거쳐서 아까 여기 전설의 통로를 가면은 여기 이태규 선생님입니다. 통로를 가면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늘 연못이에요. 그 숲속을 쫙 전설의 통로 건너서 숲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은 커다란 연못이 하나 보이는데 이 하늘 연못이 엄청난 곳입니다. 이곳이. 이 돌박물관 위에 저기 있는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민관 합동작업을 하면서 기획단장인 을 백운철 씨가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손들고 안 한다고 했던 것인데 이미 설계가 다 나왔어요. 처음에는 저기 돌박물관은 선생님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하에 있게 됐는지 처음부터 설계도가 처음부터 지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설계 도면상으로는 7m 높이의 지상의 요 공간의 지상에 설계도가 나왔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백운철 씨가 이 설계 도면을 봤더니 저 한라산도 가리고 이쪽 그 오름들도 다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지형지물적으로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돌려보내고 여기를 연못으로 만들게 됐다는 거죠. 거기를 깎아갖고. 그리고 실제 건물을 밑으로 내린 거예요. 지하로. 그러니까 이 설계도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이 이거 못한다. 안 그러겠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 물이 들어있을 때 잘못하면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인 건설이 저기 설계예요. 그러니까 다들 두순두발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끝까지 설득을 해갖고 여기 연못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연못은 만약에 문제가 생겨 내가 다 책임질게. 이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간신히 공사가 진행이 되게끔 했는데 실제 이 연못은 30, 가장 깊은 곳이 30cm 정도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무대 공간인 거예요. 언뜻 보면 뭐 이렇게 깊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30c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공연들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30cm에서 5cm 정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우리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연못 속에 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놀 수가 있는 거죠. 사진도 찍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 연못이 뭐 사진 찍기 뭐 몇 번째 공간을 줬고 이런 걸로 이제 막 뜨고 그래요. 자, 이 연못에서 이쪽에서 서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름이 물에 이렇게 반사돼서 아름답게 비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하늘 연못하고 물장오리가 설무대 할망과 연결돼서 빠져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바로 요 밑이 제주도 돌박물관입니다. 여기. 팬들 여기 지하로 내려가 보셨지요? 여기 돌박물관인데 이 돌박물관이 그러니까 실제로 7m 아래에 하늘 연못 7m 아래에 실제 제주도 모형의 5,700분의 1로 축소한 요 형상을 여기에 지금 재현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그렇게 되는 기둥 하나하나가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12달을 의미하고 12달을 의미하면서 12달을 1년을 꽉 채운 것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이 조그만 제주도를 갖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건축을 볼 때 건축주가 만들었을 때 건축의 의미를 같이 그러니까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건축을 봤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돌박물관인데 이 돌박물관은 들어가면은 우주가 형성이 되게 된 것에서부터 제주도가 만들어져서 제주도가 어떻게 해서 생활이 이루어졌는 민속 생활을 하게 된 용천수에 대한 것까지 오름, 용천수, 곶자왈 제주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주 생성에서부터 제주도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 돌박물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그림도 멋지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제가 이태규 선생님 여기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요즘 암석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암석학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과학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여기를 들어가면은 아마 굉장히 생생하게 새롭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태학습장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리고 이 박물관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이렇게 용왕구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공간을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용왕구가 20개인가가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이 용왕구 이 20개 이렇게 쭉 지나가면 이거는 실제 용왕구고 이거는 이 용왕구를 재현해서 어느 부분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잘라준 것하고 그래서 이 내부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이 용왕구라는 건 뭐냐면 스쿠리아 이거 화산송이하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스쿠리아 설명한 거 보니까 화산송이가 채워져 있고 외부는 이렇게 돌멩이로 그러니까 둘러싸여서 동글동글한 이런 돌멩이들이 만들어집니다. 요 내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들여다보는데 저는 여기를 갈 때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머물게 되는데 이게 꼭 사람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겉은 멀쩡한데 이 속에서는 꼭 사람의 마음같이 느껴져요. 부글부글 끓고 다양한 모양으로 변주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제가 그 상상력이 발달한 어떤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를 쉽게 못 지나가고 여기에서 막 사진 찍고 저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 용암국 사람의 그 가장 그 조상은 이 바위 맞잖아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거 잘못 얘기하다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거길 지나서 오면은 목석원을 하면서 모아두었던 배구장 선생님께서 모아두었던 그러한 것들의 모형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다양한 형상, 동물에서부터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에서부터 제주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래서 제가 찍은 것 중에 몇 개 이런 것들, 이거는 화산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나중에 이제 용암의 종류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제주도 모형이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서 요 돌을 갖다 놨지 싶어요. 거기에 보면 요 돌도 있거든요. 그거 제주도를 닮았죠? 네, 중산강 같기도 하고 이런 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삼남안상의 형상들이 돌멩이도 이루어진 것이 이 돌박물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제가 아까 하늘연못 그 포토존 개방일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화, 목, 토, 일 그 개방을 한다는데 하늘 연못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화, 목, 토, 일이 돼요. 월요일에는 휴무니까 수요일 날 가면 안 되겠네요. 화, 목, 토, 일 날 가면은 그 하늘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겨울에 갔을 땐 추워서 못 들어갔고 이번에는 막아놔서 못 들어갔고 어쨌든 이렇게 있고 거길 빠져나오면은 이제 500장군이 있어요. 500장군 갤러리가 있는데 500장군 갤러리 앞에 서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500장군 갤러리 앞에 들어가는 길이 전시장이고요. 이 500장군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있어요. 불명이들이 장군들을 형상을 시켜놓고. 그리고 500장군 앞에 들어가는 이게 배운철 씨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날씨가 흐린 날 찍었겠죠? 요거를 지구의라고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상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 듣듯이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게 하염없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저것도 불명이네 저것도 불명이네 하면서 가면은 나중에 이제 다리 아파서 지루해서 못 보는 거고, 그럴 때는 그 전동차 타고 그냥 돌면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500장군 갤러리를 지나고 나면은 지나고 나면 아니라 갤러리 500장군 갤러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설 전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획 전시장이 있어요. 이 상설 전시장에 가면 이 조록 형상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록 형상목이라는 이것이 상설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쫙 돼 있습니다. 조록나무라는 게 있대요. 한라산 700m 고지 아래에서만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얼마나 두꺼운지 불에도 안 타고요. 물에도 뜨지도 않고 가라앉는데요. 그런데 이게 고사목, 죽은 나무 뿌리들로 형상된 이 뿌리들을 이 사람이 28살 때부터 주워 모은 거죠. 이 조록형상목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그런 저기를 갖고 있어서 기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백운철 씨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경진이라는 사람이 논문 쓴 사람이 그 논문집에 따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이 조록형상목의 이것은 이제 목석원 시절이죠. 목석원 시절에 조그만 초가집 같은 데다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우락이라는 그 이우락 정보부장하고 이들이 여기를 왔다가 이건 내가 보면서 읽는 거예요. 박종규 경호실장이 내가 이따 저녁 때 대통령 모시고 올 테니까 이게 제목이 포효예요.
이제 그 호랑이 같아 여러분들 뽀요 호랑이 소리 지르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하나 싸놓으라고 그랬대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겠지 줄 테니까 이거 하나 싸놓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서귀포로 도망가 버렸대요. 자기가 너무 아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답니다. 그때 나이가 30몇 살이에요. 30초였어요. 지금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똥고집과 그런 기백과 그런 꼴통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록 형상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 오타쿠? 교포. 제일교포라고 하나? 그분 중에 한 분이 10억을 줄 테니까 이거를 팔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한테 돈 꿔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 때가 됐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이 한국에 있어야지 되겠냐, 일본에 가 있어야지 되겠냐 이러면서 설득을 해가 그걸 안 팔았답니다. 왼수도 이런 왼수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끝까지 지지했던 엄마와 그 와이프가 그 목석원을 지키면서 이 목석원이 갑돌이와 갑순이로 그게 된 거야. 방송을 한번 타게 된 거야. 방송을 타면서 신혼여행 오는 사람마다 거기를 들려갖고 한 해에 10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이 났대요. 그 입장료가 그렇게 난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럴 정도로 갑자기 부가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많이 모은 걸 가지고 그 군사하고 의기투합해서 그 돈 버는 걸 전부 거기다가 무상으로 제주도에다 기증하면서 돌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 돌문화공원이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통령이 대통령 준대도 안 된다고 그러고 돈을 써들고 와서 물건을 바꾸자고도 안 한다고 그러고 떨어져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옆에 사람이면은 저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쪽에 미치고 똥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걸 잠깐 얘기를 하고요. 내가 조록 형성목 그림들을 보면은 정말 재미있죠. 이거는 가서 직접들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0단걸 야외에 쫙 있는 것을 지나서서 어머니의 방이라는 이 어머니의 방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이 어머니의 방 이게 동굴처럼 이렇게 둘러 쌓아졌어요. 요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어머니가 보이고 여기도 어머니가 보여요. 돌멩이 갖다 얹혀놓으면 어머니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요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요것이 있는데 이게 설문대 할망이 막내 아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상상을 해 형성이 된 거라고 백운철 씨는 처음에 그렇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백운철 씨가 그러면서 이게 1.5m 정도의 용암석이래요. 이 길이가 1.5m니까 거의 사람 키만한 거죠. 그 용암석인데 이 설문대 할망이 막내 아들을 아는 것처럼 쏙 빼닮았지만 사실은 불심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부처상처럼 보일 것이고 천주교 신자가 보면은 분명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상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자기는 어머니의 모성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설문대 할망의 신화를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원을 지키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의 신화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모성애의 그 거룩함.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백운철 씨가 보는 시각이고 모성애가 과연 그런 건가라는 해석은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 거룩함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정신을 갖고 거기에 세워지는 돌멩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제2코스가 이제 제가 요번에 가서 굉장히 감동받은 곳인데 숲속으로 들어가는 야외 전시장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동성거리 이래서 약 50분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을 옮겨왔지만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숲속에 들어가면은 요번에 가서 찍은 건데 방문이 있더라고요. 이거 알죠? 이거 어떤 곳에는 돌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정주석이라고 하고, 정주석에는 5개, 3개는 이제 5개 구멍이 뚫려 있고, 요걸 정랑이라고 하고, 이 정주석을 세워놓는 것은 실제로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 표시며 소나 말이 출입하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있고 없음을 알려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게 쓰여졌다. 정주석과 정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숲속 한가운데다 이렇게 숲속에 가다 보면 이런 걸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나가라는 뜻이겠죠. 걸려서는 지나가지 말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산담. 제가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마치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산담인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건데, 여기를 마수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으면서 경계 표시를 하는 건데,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거죠. 죽은 자 영혼이 울타리로 보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18,000의 신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삼다도인 제주도의 돌, 그 많은 돌에 제주도에 있어서는 신앙의 성수이면서 재단이면서 여러 가지 신성한 공간과 실수적 공간을 구분하는 울타리로도 쓰이고 돌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곳곳에 있는 민간 신앙인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꾸며놨는데, 이거는 인공적으로 꾸며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진짜 같아요. 요것이 이제 경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성스러운 공간이고, 여기는 그냥 세속적인 공간인 거예요. 같은 공간이고. 이 돌멩이를 싼 것만으로도. 예전에 우리가 금줄 쳐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쑥 꼽아 놓으면은 이거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아이가 낳기 때문에 그 밖은 세속적인 공간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 역할을 이 돌멩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안에서 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야 아무 느낌이 없겠지만. 근데 제주도민이 돼갖고 빙의가 돼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진짜 굉장히 성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기운이 세요. 그리고 실제로 인공으로 이렇게 깎아낸 것도 자연스럽게 되지만 실제로 이런 자연석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요것이 요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고 가까이 들어서 다시 하나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깎은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죠. 도라르방들.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나오면은 중앙 무대에 설문대 할머니, 할머니 얘기했죠. 설문대 할머니를 모시는 중앙 무대인데, 여기 명실에 설문대 할머니 모시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갑니다. 커피가 맞아요.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루해서 죽겠죠들. 커피 마음껏 드세요. 그 다음에 제3 코스가 도란마을이라고 해서 제주 전통 초가마을 49개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세거리집, 두거리집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주도의 전통마을을 꾸며놨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사실은 관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매력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언제나 그냥 지나치게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교례 자연휴양림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가 2011년에 제가 개장돼갖고, 저는 곶절 중에서는 교례 곶절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요번에 이게 딱 접목이 돼서 이게 교례 곶절이구나,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대 할망 전시관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미래의 돌문화를 보여준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회가 돼서 같이 돌문화공원을 가게 된다면 이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옛날 이야기가 풀듯이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면서 하루 종일 돌문화공원에서 놀면은 제주도의 역사, 신화, 제주도의 민속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 현지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안에 그 미륵신앙 그 동자석들 해놓은 것, 저기 도라로방 해놓은 것들을 가서 보면은
동자석고 도라르방하고 동자석들 휘천사 같은 데 있는 것이 그 제주 제2코스에도 있는데 이태규 선생님 우리 휘천사 가서 실제 건 봤잖아요. 네, 다음에 갈 땐 도시락 싸가요. 그렇게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 실제 공간에 가서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느낌이 좀 다르고 그러면 나의 어떤 풍경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가고 난 다음에 해수욕장에서 뭐 많은 각지예술활동 함덕, 각지, 협재, 금능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너무 관광지화돼서 많이들 아는데 실질적으로 삼양해수욕장은 그렇게 많이들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양해수욕장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인데 이게 검은모래 해변이 뭐 삼양해수욕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곳곳에 검은모래 해변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무암 저기 지역인데 검은 모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특히 그 삼양해수욕장 같은 데는 이 검은 모래 해변이 아마 굉장히 저도 해수욕장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해수욕장에서도 이 검은 모래에다 찜질을 하면은 이 철분 때문에 관절염 이런 게 신경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유명수 선생님이 그 모살뜸이라는 사진책을 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게 사진 찍으러 다닐 때 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30여 년 동안 사진을 찍었는데 해마다 사람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니던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래에 구멍을 팔고 들어가서 찜질을 했다는 거예요. 20, 30분 동안. 이렇게 찜질을 하고 있으면은 하고 한 20, 30분 있다가 용천수에 나와서 몸을 담그면은 물이 너무너무 차가워갖고 거기서 오래 못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나오면 이게 신경통에 효험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제주도 토백이들은 여기 가서 그렇게 찜질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가 위치적으로 돌문화공원에서 찜질까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발찜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문화공원에서 이렇게 한바탕 돌고 그러니까 물멍하듯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쉰다고 생각했을 때 이곳에 가서 저녁 때쯤 있으면 해변이 그렇게 석양이 이렇게 아름답대요. 그래서 석양 보고 다시 문화수로 귀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제가 이제 삼양해수욕장을 코스를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삼양해수욕장을 잡으면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사전가인 윤명신 선생님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잡은 거예요. 윤명신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이 30년 동안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 모살뜸, 그러니까 모래 해변 찜질하는 제주도 말이죠. 이걸로 이렇게 사진집을 냈는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삶과 죽음의 그림자를 동시에 같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됐다. 그 이제 예술가들은 의미 부여를 해서 자기의 풍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찜질방이 없었으니까 모래찜질을 했겠죠.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또한 돌문화공원이 변하듯이 이 또한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의 변화로서 바라보면서 지키고 싶은 그 마음들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바뀌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풍경을 통해서 숙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삼양해수욕장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하루 코스로는 문화하우스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동북 쪽에 한 코스인 돌문화공원에서 자연과 인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는 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다음에 가까우니까 거기에 조금 더 이제 뭐 관심들이 있으시면은 문화유적지도 찾아가고 휘천사도 들리고 해서
세명 해수욕장에 가서 노을 보면서 좀 머리도 좀 식히고 자연에 있다가 다시 귀가를 하는 걸로 하루 코스를 잡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수감이나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아이,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저랑 이렇게 같이 다녔던 공간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네. 거기 가기 전에 한국영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네. 꼭 가봐라. 뭐 볼만한 게 많더라 했어요. 불문화공원에 네. 아 그러셨군요. 네. 돌들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모아놔가지고 이야기거리 만들었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렇게 한 서너 시간 걸었는데도 다 구경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갈 제2코스, 때는 제1코스로 어설프게 돌았죠. 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네. 하루 코스로 돌문화공원을 봤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네. 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 인위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네네. 근데 그 제주의 소리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네요. 네, 거기에서 많은 소리를 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엊그제 23일 날 올라온 그 글 중에 하나를 보면 네.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각종 인위적 시설물 설치로 본래의 조성 취지가 어긋났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축소 변형되었다고 이런 기사가 있네요. 네, 그런 게 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 여행 문화에서 이렇게 나누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린 겁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쵸. 그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알고서 풍경을 만났을 때 새롭게, 그러니까 나만의 풍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저 체험에 의한 걸로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8번을 했을 때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제주도 풍경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자, 다른 분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제가 PDF 파일을 봤을 때 네, 그 육명심의 모살뜸하고 장승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살뜸에 있는 장승 얘기는 오늘 전혀 없어가지고 장승이 뭐 돌문화원에서 그 얘기까지 하는 건가요? 장승은 이제 유명신 선생님과 연결시켜서 이제 돌장승, 동자서를 음, 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너무 지루해 하시는 표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하여튼 넘어간 저 전체 거예요. 들으면서 네,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네, 이 현장에 가야 더 이게 실감하고 네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제대로 이 줌으로서는 그게 제대로 참 우리가 느껴지기가 좀 어려워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거는 최은범 저도 교사님 안 가보셨어요? 잘 몰라요. 어, 100% 공감합니다. 을 선생님 말씀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지루한 이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았으면 조금 다르게 보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현장에서 보면서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연결시키면은 비로소 그때 이게 이제 살아있는 것이 되는데
정보로서 받아들이기엔 참 지루한 이야기라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예, 이게 공정여행의 좀 특성을 좀 살핀다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모살뜸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살뜸 체험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 그런 것을, 그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옷 벗고, 그러면 이게 뉴스 나겠다. 다 옷 벗고, 물론 옷 안 벗고 현장에서 들어가는 사람도 이루어져야 있지만, 되기 때문에 웃긴 해볼 수도 용도인걸? 있겠죠. 그때 음, 팀이 구성이 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을 그때그때 적용을 해갖고 풀어내면은 음, 그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행객들이 구성을 안 하더라도 우리 그 트리피 식구들도 또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체험도 좀 해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음. 그래, 윤명신 선생님은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예술사 시간이면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음. 임원심 선생님은 우리 사진계의 한국 사진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 움직이시지를 음, 못해갖고 음. 마음이 좀 안 좋은데, 한국 사진사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현준하고 계신. 괜찮으면 없잖아. 이렇게 제가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하면은 이 이거를 정보를 화장실 급장 바탕으로 나고 하잖아. 사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금 이렇게 좀 찾아보시고 응?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걸 갖고 더 풍성하게 나눔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한마디 대표님 한 하셔야지. 말씀 하시죠. 이거 저기 저 배경, 수고하시고. 제 배경 보입니까? 네, 이제 들립니다. 네, 배경화면 보입니까? 네, 배경화면. 배경화면 네 보입니다. 네, 멋져. 네, 멋집니다. 네. 인도선에 못 들어간 하늘의 못입니다. 네? 하늘의 연못. 하늘 연못이라고요? 예, 하늘의 네네네, 연못. 좋습니다. 네. 멋있죠? 네, 두 잘 안 분이세요? 나와. 예. 당신 사진만 크게 나오지. 그래? 잘 배경, 안 보이는데? 배경 보셔는. 네, 아이, 잘 하지만 알겠습니다. 하늘 연못에 들어가셨었군요, 두 분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저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하늘 연못에 들어갔을 때 설문도 할 만이 됐어야죠, 마음이. 아, 그래? 예. 아주 설문도 할 수고하셨습니다. 만이 됐으면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질 텐데. 예, 잘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아까 저게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해설하면서 그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비평하는 글을 소개하셨잖아요. 어떤 네. 거를요? 그 돌문화공원. 저는 돌문화공원은 인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돌문화공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예. 백운철 씨가 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그 뭐 포토존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런 걸 저는 인위적인 것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그 부분을 비판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지금 그 목석원하고 원래 있던 돌문화공원하고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돌문화공원을 목소건 걸 갖고 예, 돌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에 그거를 봤었거든요. 목소건 그 거. 목석원 것도 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문화공원 있는 거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새롭게 조성하기 전에 거를 이제 저는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그 지역에 어 있는 거. 예, 그 전에 이제 본 건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 이게 돌문화공원 하면은 태고적인 뭐가 느낌이 딱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많이 해놓으니까 좀 인공적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 태고족 이런 모습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목석원은 목석원대로 따로 있는 게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네. 예,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가 있다. 저는 목석원일 때는 개인적으로는 목석원일 때는 별다른 감동을 이렇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갑돌이 갑순이 이렇게 만들어니까 즉흥적인 그때는 그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한테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제 마음이 변한 거겠죠. 네. 우리 강태중 선생님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저는 이게 돌문화공원, 목성은 신혼여행 때 가본 기억이 나는데, 돌문화공원은 처음 봐가지고,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네, 뭐, 그렇습니다. 아, 네. 다음에 아. 제주도 가시면은 돌문화공원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 이경수 선생님은 늦게 들어오셔갖고 인사를 못했어요. 네, 그죠?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우리 저는 같이 4년 돌문화공원도 전에, 가고 그랬었는데. 4년 전에 선생님하고 사진 수업 받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학우들하고 같이 돌문화 가서 사진 찍으면서 갔을 때 그 돌에서 받는 그 웅장함이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근데 잠시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차분차분 1코스, 2코스, 3코스를 설명해 주실 때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추억의 길을 다시 걸어갔는데, 진짜 또 가고 싶은 그런, 진짜 하루 가지고도 진짜 부족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주 가면서, 그때그때 또 달라진 내 마음과 그 돌문화공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네요. 네. 오늘 너무 10월에 설명, 합시다, 10월에. 네, 너무 잘해주셔서 선생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네. 자, 어떻게 우리 박 이사님, 소연이 선생님 의견을 더할 게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째 그렇게. 다 보고 싶네요. 어제 네, 오전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미안. 어제 돌문화공원 다녀왔어요. 아, 그랬구나. 응. 5명, 서윤이, 최이팔, 한국연, 박미성, 히트바이 해가지고 5명이 다녀왔는데, 일단 배가 고파서, 제가 중간중간 저희 사진도 올렸어요. 그 돌문화공원에서 찍은 사진, 그 하늘공원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도 아까 올려놓긴 했었는데, 어디에다 올렸어? 강의 중에 중간중간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었어요. 같이 그랬어요? 올려놓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강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사진을 제가 같이 올렸었긴 했고요. 근데 일단은 안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준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배가 고파가지고 나왔어요, 중간에. 돌문화공원은 정말 도시락 싸갖고 가야지 돼요. 배가 고파서 나와서 11시 넘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좀 저는 으시시하고 그 돌이 무서웠어요. 그 독감이나 뭐 이런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사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배도 고프고 외롭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허기지고 그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름답지 않고 공포스럽고 빨리 집에 바로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무섭더라고 그렇게. 하루 그 공포스럽고 그지 같고 으시시하고 그 느낌들이 주는.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그 홀강님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우리 홀강님이랑 가면 많이 따뜻하게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나는 아까 다른 말은 뭐 배고프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해가 되는데 외롭다는 말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홀강님이 없으니까 외롭고 그리고 그러면은 보고 싶고 디디님 보고 싶고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긴 언제나 그런 띠뚜가이, 네? 내가 띠뚜가이한테 전화한다고 해놓고 전화를 못했네. 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또 그러니까 하시죠. 우리가 너무 사담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강태중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조금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일요일 날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끄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